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에요. 호구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허락이 돼. 언제든지 함부로 해도 돼. 부모들 중에 호구 많습니다. 왕자 공주와 망나니는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무슨 뜻인가?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가족 상담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국민 멘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입니다. 네,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진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제일 힘든가 봐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네, 저도 많이 힘들어서 교수님 뵙고 싶습니다. 또 만날 기쁘게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요즘이 계절이 바뀐 것 때문인지 아는 분들이 약간 외롭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괜찮은 건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새 또 많아지고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식 교육 얘기인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가족 관계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자식 문제만큼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자식 교육할 때 어떠셨는지, 이게 일반적인 건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식이 쉬울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애들이 무슨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딱 커서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100번 했죠, 그런 생각. 심지어는 늙어서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4살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은 4살이 아닌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 머리 구조 속에 넣었던 아이들인데 실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구조는 늘 깨지죠. 지들도 나라는 좁은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꼭 보면 다른 집 애들은 순해요. 그리고 다른 집 애들은 공부를 잘해. 그런 거 안 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 이런 애들과 함께 있는 내 배우자가 다른 집은 애들을 또 잘 이렇게 케어해요. 내 배우자만큼은 세상에 유일하게 애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의 양육관도 같아야 되고요. 또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공동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포션이 있어요. 얼마나 몇 %를 함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가족까지 마음대로 안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장 기쁘지만 가장 서럽고요. 가장 잘 될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부모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와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케이스는 진짜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랬던 적 있으세요? 내 자식은 다 그래요. 거의 매 순간? 그럼요. 우리가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이 아픈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있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되는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내 아이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내 아이의 공부. 어디서 들은 거는 애 지능은 엄마를 닮았다는데 분명히 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내 아이는 아무리 봐도 아빠를 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특별히 아이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성품이나 내가 생각할 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변수들이 많아져요. 변수의 통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양육은 이 육아는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변수의 통제가 어려워지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아이들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 부모입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떨 땐 마음이 업되고 어떤 때 마음이 다운돼요. 그러면 애를 째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련하게 보기도 하죠. 왜 찔리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모가 변수다라는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아요. 왜냐면 아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기는 상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조차도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부모는 상수다, 자녀는 변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변수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오히려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일관성 있는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훈육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 말뚝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따라 일관되게 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훈육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 훈육의 당사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건 부모예요. 근데 이 부모의 감정이 들쭉날쭉하다면, 일관성이 없는 환경이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변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가 이제 어른이니까 이 아이는 내가 뱃속에서 가져서 내가 27시간 그렇게 유도분만 해가지고 힘들게 낳아서 나의 모든 것으로 이 아이를 키웠으니 나는 언제든 이 아이에게 좋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변덕 있는 엄마 아버지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수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정답의 가장 핵심은 자기 안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부모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또 부모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주말에만 오잖아요. 자기가 주중에 못 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오케이. 애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오케이. 자꾸 낭비를 해도 오케이. 아무거나 사달라고 해도 오케이. 다 돈으로라도 이제 갚아주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저는 부모의 그런 마음도 굉장히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도 부족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있죠. 아니, 호구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언제든지 허락이 돼. 언제든지 이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해도 돼.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호구죠. 부모들 중에 호구 많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 부모 호구라는 얘기는 아이가 이 부모를 남용하게 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집의 규칙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의미 있는 규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주 양육자고, 이 양육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말 부부야. 아버지가 주말에 와. 혹은 엄마가 주말에 와. 네. 그러면 주말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깨지지만, 아버지와 아이가 둘만 있을 때도 이게 깨지기도 해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나름의 룰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일련의 약속입니다. 약조 같은 거라서 주중에 그렇게 규칙이 있어. 이 규칙을 주말에 오는 아빠도 주말에 오는 엄마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규칙에 맞춰 주말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에요.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규칙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부모 호구가 되는 데는 죄책감이 크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죄책감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값을 받아냅니다. 그때 아빠 내 옆에 없었잖아. 다른 엄마들 학교 갈 때 엄마는 없었잖아. 이런 얘기 제 딸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없었다고 생각했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네 학교에도 갔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저런 것도 했어. 다른 엄마, 전업 엄마만큼 내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너 기억해야 돼. 너 엄마 에너지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지. 엄마 집에 있었으면 넌 죽었어. 아, 네. 그런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브랜드 뭐야? 너 신고 있는 신발 어떤 신발이야? 너 안쪽에 뭐 속옷이건 바깥옷이건 너 그중에 상당수는 엄마가 버는 거다. 다른 방식으로 수혜를 입은 거야.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 말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찝어 주셔야 돼요. 막연하면 애가 분명히 안 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지점을 찍어주고, 내가 이럴 때 힘들었지만 이때 갔었다. 저럴 때 어려웠지만 무조건 내가 갔었다. 아픈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로서 난 너한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엄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아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콧방귀 끼죠. 콧방귀 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랬나?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 아이에게 엄마의 흔적과 기여에 기억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도 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는 아빠가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아빠 얘기는 엄마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서로 해주란 얘기죠? 그렇죠. 공로를 얘기해 주는 거. 야, 니네 엄마가 네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알아. 니네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럴 때 저렇게 했어.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야, 니네 아빠가 너한테 무심한 사람인 것 같아? 아빠가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니네 아빠가 참으면서 하는 거야. 니네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의 방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니네 아빠는 최고의 아빠야. 너 꼭 기억해라. 너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들이 점점 늙어가요. 힘 빠지죠? 애들이 무시한다. 우리 연대해야 된다.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들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구 엄마, 호구 아빠 같은 경우에 뭐 나이가 든 다음에 너무 많이 퍼줬더니 좀 안 좋게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퍼주는 삶을 살았던 걸 정말 후회하는 그런 부모들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만나시죠. 아우, 너무너무 많죠. 이게 뭐냐면 부모도 기대가 있죠. 근데 부모도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 처음에 모르다가 이 기대의 끝에 가서 마지막에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를테면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늘 오냐오냐 했던 건데요.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친다.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친다. 아이의 미래도 망칩니다. 차가운 교육이 뭔가요? 차갑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훈육도 차갑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든지 허락되는 사람은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별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역시 마찬가지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반드시 언급해서 잘 분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훈육자라고 불렀지만 어른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완벽주의자 부모보다 맹한 부모가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완벽주의자 부모는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맹한 부모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맹한 건 안 좋아요. 근데 맹한 척하는 부모들이 있죠. 일단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와 맹한 부모를 조금 구별을 해보자면,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라는 건 뭡니까? 내가 완벽하다고 스스로 믿는 자예요. 완벽한데 그 정도까지밖에 못한 겁니다. 그 완벽 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이 아이는 부모보다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완벽이라고는 벽을 뺀 나머지 크기가 이 아이의 크기가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 부모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완벽 속에 딱 가둔다면 이 아이는 단순히 뭐 숨막혀 이 정도가 아니고 미래가 없는 아이예요. 부모보다 발전을 못한 아이로 크게 되는 겁니다. 대신 맹한 부모라는 건 뭐냐면, 보통 완벽한 부모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완벽하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순응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면, 맹한 부모들은 일단 맹하잖아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지면 이 질문에 누군가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나이로 사는 게 아니라 역할로 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어떤 아이들은 8살, 9살 된 아이들인데 어른보다 나아요. 그런 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어른은 80, 90이 넘어도 애만 못한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건 뭐냐?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맹한 부모 밑에는 맹한 부모에게 답을 주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이 부모 믿고는 못 살겠거든요. 이 아이는 첫째, 자발성이 늘어나고요. 일명 독립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충분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생각이 충분히 전달돼서 실현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의견이 우리 집에 의미 있는 결과, 의미 있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책임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부모들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줄 달린 인형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약간 맹하지만 자기만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이 집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부모화로 갈 수도 있어요. 부모화라고 하는 건 부모가 성장하지 못한 부모라서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방식. 아이가 부모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어린 시절을 완벽하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놀아야 될 그 시기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 그런 의미였군요. 완벽주의자 부모는 본인이 대단한 게 아닌데 그조차도 아이가 뛰어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와닿네요. 그럼 맹하다는 부모가 독립성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가운데 그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와닿았거든요. 아이에게 독립성을 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요? 일단 사람은 다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가 출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탯줄이 잘리죠. 첫 번째 분리예요. 그러면 이 분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잡고 태어났던 그 손을 점점 펴가면서 친구 손을 잡게 되고, 이어서 연인의 손을 잡게 되고, 또 다른 사회의 손을 잡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젖병을 잡는 것도 독립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똥기저귀를 돌돌 말린 게 있으면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독립적 행위예요. 자기가 배웠던 그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건 역시 다 홀로서기를 위한 하나의 연습이거든요. 이 독립을 위한 하나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괜찮았다 싶으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도 늘어나겠죠.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0에서 1세일 때는 신뢰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내 부모가 내가 울었을 때 젖을 먹여주고 내가 울었을 때 기저귀를 갈아줘.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믿을만 할 거야. 막연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기쁨과 희망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2세, 3세가 되면 얘네들이 인생 숙제가 있어요. 자율감이라는 숙제가.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때 소대변을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마치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인생 숙제로 남겨지는데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잘할 수 있도록. 요 자율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엄마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뭔가를 해보겠다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면서 부모의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이가 4세에서 7세 이렇게 됐을 때 일명 우리가 훈육자라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주도성, 솔선감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내가 한번 규칙을 세워보는 거예요. 너 오른쪽 서, 너 왼쪽 서 놀이터에 가서 그러면서 내가 사과도 할 줄 알고 사과를 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주기도 하고 나도 그런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때 첫 번째가 독립성이거든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척척해 플러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저는 이걸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초대하는 것도 독립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을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것도 독립성인 거군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사회성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의 독립과 자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이겁니다. 독립성이 당연히 있길 바라죠. 우리 애가 다 멀쩡한 성인으로 다 독립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독립성을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예. 예. 그거는 태어나면서 얼마 있어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완전히 아기 때부터요? 그럼요. 가능하죠.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젖병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중에 아이가 젖병을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아이가 벌써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면 지가 이렇게 젖병 잡을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개도 잡아요. 예? 개가 누워서 이렇게 이걸 잡고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세요. 내 아이가 누워서 젖병을 잘 잡고 먹어요. 일단 애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이걸 다 잡고 먹죠. 독립성은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또 한 가지 이가 다 먹어요. 그럼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보통 젖병을 이렇게 내려놓죠. 전 그러지 마시라 그래요. 아이가 요걸 잡을 수 있죠. 그럼 애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빈 젖병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싱크대로 가세요. 다 먹은 젖병 싱크대 집어 넣는 거. 이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죠. 이유식 먹으면 밥그릇 있고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나면 그 먹은 거 애가 아직 어리니까 또 끌어안아. 요거 가지고 또 싱크대 갖다 집어넣어요. 이거 다 시작입니다. 완전 자율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다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과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이런다고 안 죽어요.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냐. 귀한 자식 개똥밭에 굴리라 그랬어요. 너무 귀하게 키웠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부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너무 험하게 키운다면 이게 아이에게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별 중에는 최적의 좌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적의 좌절. 이 아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좌절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좌절 경험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좌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번에 넘어집니다. 한 번에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이 세상은 이 사람의 좌절을 늘 부모처럼 살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부모가 가가지고 그 일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립성이라는 건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내가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퍼져가면서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출발점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애한테 한두 가지를 바라는 거, 우리 애가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의는 발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잘 전수하고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하면 되죠.
되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진실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사교성이 좋았으면 좋겠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마음대로 안 돼요. 말해도 맘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샤이한 아이한테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서 말을 잘잘잘 잘했으면 좋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공부가 꼴등인데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 어렵죠. 사실 부모가 소망이 있죠. 아이가 모범적으로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독립적으로 권리를 뺏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늘 꾸잖아요. 그건 우리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못해도 내 자식은 좀 더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다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알파 세대 아이들이거든요.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21세기 아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도구, 일명 생성형 AI 같은 것들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죠. 챗GPT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사고 구조의 확장성을 갖는 아이들이라서 완전히 도구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사고의 방향성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20세기의 머리 구조 속에 아이를 가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그건 애가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만큼의 사회성,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사회성일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인 거고요. 21세기 아이들에겐 조금 더 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만나거나 부모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21세기 아이들에겐 반드시 이 얘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게 뭐냐?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런 얘기 꼭 하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한 게 이게 일단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가 돼도 돼요. 중요한 건 21세기라고 하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세대 속에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진로 상담도 못해요. 20세기 직업의 90%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21세기의 모든 진로는 이 아이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가 멘토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아이들에게 가능성의 공간을 주셔야 돼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 앞에 서 있던 첫 번째 전능자예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 아이에게 청춘의 즙을 먹여가면서 이 아이를 성장시킨 사람이고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얘기에 이 뭐가라는 건 뭡니까? 이게 컨텐츠는 결국 결과물은 아이들이 채워나가는 거겠지만 요 공간이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해석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제2, 제3의 빅뱅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안에 애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성 속에서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터트리듯이 그렇게 빅뱅처럼 자기 삶을 새롭게 21세기답게 나아가도록 전 그렇게 해야 아이의 자존도, 아이의 자립도 그리고 아이의 미래도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돼도 될 거야. 그게 그 아이에게 절망보다는 계속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인 거군요. 며칠 전에 그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짜증나라는 말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걸 표현하잖아요. 뭐 화났어, 슬퍼, 서글퍼, 억울해 다 그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더 정확한 단어를 써봐라. 누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는 게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이것도 문해력입니까? 그럼요. 자기의 감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설명하고 분리해서 알아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정이기까지 한 거거든요.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호나 적절한 반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짜증나 그랬더니 어따 대고 짜증이야. 라고 그냥 말하죠. 네. 짜증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사실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 정말 슬퍼.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걸 감추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짜증나. 눈물은 이렇게 긁혀있는데 말이 짜증나로 나왔어. 부모는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 이게 왜 짜증난다고 말을 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짜증난다는 말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 울고 싶은 거야? 슬픈 거야? 화가 난 거야?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부모가 잘 모르면 못하겠죠? 요새 인터넷에는 감정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 교구들, 도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도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큰 사람들은 여러 음악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런 숱한 과정들을 통해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것 때문에 갈등도 줄어들어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히 스스로가 느끼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 과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었군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새 왜 애들이 왕자처럼 자란다, 공주처럼 자란다 이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어긴다든지 멋대로 산다든지 뭐 이런 많은 얘기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육아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정말로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그 최종 역할은 뭔가요? 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이게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요. 조금 전에 공주, 왕자처럼 큰다. 그리고 얘네들이 막 예의범절 없이 뭐 식당이나 마트에 가서 누워가지고 옷으로 청소를 해주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아이들은 공주, 왕자가 아니고 망난이에요. 공주, 왕자는 말입니다. 예의를 알고 격식을 알고 자기가 누군 줄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저 돈을 쓰고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다? 이 사람이 왕자, 공주인가요? 왕자와 공주는 질적 측면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양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또 저런 풍요 속에 살아간다는 건 이 아이들이 왕자 공주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왕자 공주와 망나니는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독립적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도 하면서 나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그렇게 구현해 가는 거고, 민주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 과정이고,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뭐 책임과 권리와 의무는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방향성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미로의 시대에 그게 바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 제 말투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섬뜩섬뜩 놀라기도 하는데, 아이가 어떤 특정한 말투를 쓰는 걸 보면 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이런 게 간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직접적으로 느껴지나요? 아예? 왜냐하면 아이가 쓰는 단어는 부모가 쓰는 단어들의 거의 총량과 유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사회화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어른을 만났을 때 집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부모들이 학력도 보이고요. 집안이 가지고 있는 뭐 욕의 개수, 욕의 수준 뭐 이런 것도 다 보이죠. 오, 너무 창피하겠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가 저를 대하는 방식, 이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 단어의 개수, 이 아이가 사용할 때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쓸지를 고민하는 그 시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정보죠. 다 집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보면 아이 상담 끝나고 부모 상담을 들어오잖아요. 보면 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8, 90% 거의 맞아요. 그게 그렇게 무섭네요. 그럼 부모의 언어 습관이 아이의 어떤 지능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이제 심리학 영역에서 우리가 결정론 얘기하죠. 그 결정론이라는 게 7세 이전에 아이들의 모든 성격은 다 결정된다. 근데 약간 저는 7세 이전에 기억이 뭐 있으세요? 거의 없죠. 몇 개 펑펑 터지는 기억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보고 배운 것들이 내 성격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는 거의 정설은 아니고요. 이런 영향은 전체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우리가 교육도 받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유전자가 A에서 A 다시로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듯이 태어날 땐 A로 태어나지만 죽을 땐 A 다시로 죽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간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린 시절, 특별히 청소년기 접어들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를테면 금지어들이 있는 집들도 있고요. 매너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집들도 있고요. 아이가 욕을 해도 그냥 방치하는 집들이 있고 아이보다 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이가 얘기하는 속속속속 중간에 다 드러납니다. 이런 욕들과 말들과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 아이의 성장 환경인 거잖아요. 이 성장 환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분화도라고 불러요. 분화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개인 분화도가 있고 또 하나 가족 분화도가 있어요. 분화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가. 개인 분화도가 높은 사람들은 보다 감정적이고 격하게 가기보단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죠. 개인 분화도의 평균값이 가족 분화도예요. 이런 가족들이 많으면 이 가족의 가족 분화도 평균값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능 영역인 거예요. 지능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동적 지능은 타고나는 지능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머리가 좋게 타고나고 누군가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게 한 25살 넘어가면 수술 몇 번 하고 머리 몇 번 부딪히면 다 비슷해요.
그럼 이제 그 뒤쪽은 다 결정적 지능으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지능 영역이거든요. 어린 시절은 우리가 유동적 지능으로 살아가잖아요. 유동적 지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끊임없이 사회화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 사회화 영역이 얼마나 촘촘하고 의미 있게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지능의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언어는 지능의 꽃입니다. 이건 뭐 모든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게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내게 들려오는 말들을 자주 듣고 의미 있게 들으면서 그게 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 말고도 집안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좋은 단어들이 들려온다면 이 단어가 결국 내 언어 세계를 구축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를테면 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들어 어떤 감정 단어들을 들어 정확한 표현들을 들어 그 표현들이 재미있게 다가왔어. 그럼 나의 언어 세계가 끊임없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논리 또 정확성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의 또 적확성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이 아이의 지능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이어서 부모를 만나죠. 10중8구 비슷한 형태 마치 미니어처 같아요. 이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숱한 여러 지능의 체계들을 구성하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럼 그 말씀에 따르면 DNA적으로 머리 좋은 걸 물려주는 거 이상으로 나의 언어 습관이나 나의 생활 태도를 물려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은정, 기른정 얘기하잖아요. 전 나은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뭐가요? 낫나 싶어요. 저는 기른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른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공간을 다 같이 마치 디자인을 하듯이 마치 그 모자이크를 맞춰가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 잠재적 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환경인가. 엄마 아빠가 다정한 목소리로 좀 말 건네주고 대화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그럼 참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키즈 콘텐츠 전문가들이 개발한 제품인데 이 포코지라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동요나 동화, 클래식, 영어 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각자 들어가면서 이제 재밌는 오디오 콘텐츠들이 각자 들어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백설공주 이런 거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맞아요. 네. 오토리버스로 너무 오래됐네요. 네. 뭐 저도 그 세대여서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얘는 이제 그 아띠 구루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얘들이 나오는 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감정 단어를 몰라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 감정과 설명들을 쉽게 노래를 통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걸 엄마에게 화가 났다는 게 어떤 걸 노래로라도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네. 이거 넣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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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일단 좋죠. 네. 그렇죠. 듣기 좋은데요? 요걸 이제 딱 떼면 이렇게 딱 끝나요. 어허. 끝나고 다시 집어넣으면 아까랑 연속으로 해서 다시 나오거든요. 진짜 옛날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옛날 건 엄마 아버지가 직접 스토리를 말해주거나 테이프를 틀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장난감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재조합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특별히 이 감정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거여가지고 더 와닿는데 일단 생긴 것도 예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다른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리만 나오는 거여서 요새 뭐 아이들 뭐 디지털 중독이다 어쩌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감각의 80%가 시선이잖아요. 화면이 나오는 순간 이 아이들은 정지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지된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화면이 없잖아요. 소리는 들려요.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놀이의 개념을 함께 섞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디어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도 너무 일찍 이 아이들이 거기에 눈뜨지 않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내용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모로 아이가 특별히 충분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요 한글 설명하는 아이가 또 하나 있다 그러던데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넣어보세요. 우와, 사과다 사과.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빨간 사과가 한가득 있어. 어떤 게 제일 아삭아삭 달콤하고 맛있을까? 아, 그래, 하나하나 콕콕 찔러봐야지. 아삭아삭.
쿡쿡. 이 사과들은 다른 손님들도 사야 하는 거야. 사자 네가 쿡쿡 찔러서 사과에 흠집을 내면 다른 손님들이 살 수 없잖아. 그럼 이미 내가 콕콕 찔러서 흠집이 나버린 사과들은 어쩌지? 사자야,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친구들이 또박또박 사과를 말할수록 사과가 싱싱해질 거야. 사과, 사과, 사과. 오,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의성어도 배우고 같이 외쳐보기도 하고. 단어도 배우고 거기에 따른 표현도 익히고 아주 간단한 쿡쿡, 아삭아삭. 재밌네요. 이 총각만으로 듣는 것들이 상상력이 조금 더 동원이 되겠네요. 훨씬 더 동원이 많이 되죠. 음. 시각은 우리에게 상상된 것들을 이미 구현해 놓은 거고요. 청각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나의 머릿속의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재배치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각각 다른 장면에 다른 사람의 다른 내용이 그러나 얼추 비슷한 주제 안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각각의 상상력이 다르게 발휘가 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아띠마다 콘텐츠가 다 다르고요. 채티 아띠는 말놀이 동화가 나와서 한글을 재밌게 익힐 수 있고 방금 해본 거고요. 토빗 아띠는 세계 명작 동화를 한글하고 영어로 들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하고 베베피 나띠도 있다 그래요. 코코지 앱에는 또 수천 편의 오디오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교체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더 활용하면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을 조금은 더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설거지할 때 애들은 꼭 다리에 들러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만하고 놀아줘. 근데 우리가 항상 24시간 늘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순간에 오디오와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들으면서 부모들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시대를 살아왔고 라디오를 들었던 부모들은 디지털 방식의 청각적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공동의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교육과 더불어서 추억과 기억을 같이 또 소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독립성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이 아띠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으니까 독립성도 좀 길러지겠네요. 첫 번째로는 통제력이 있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어라는 통제감을 첫 번째 갖고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잖아요. 다 독립적인 요소들로 나의 선택 폭을 이제 확대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저희 딸은 아마 제가 화내고 있으면 이걸 늘 것 같아요. 사랑해. 이런 거 없어요? 착착해. 작작해. 괜찮은데요?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TV를 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항상 TV가 켜 있어. 그런 환경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각해 보세요. TV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집에서 TV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가족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지금은 TV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를 지나가서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초대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내 개인으로 그 안쪽에 몰입은 하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에는 엄청난 또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영상하고 같이 나타나니까 모든 감각을 다 그 안으로 끌어들여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따라하게 될 겁니다. 이걸 같이 듣던 엄마도 따라하게 될 거고요. 아버지도 따라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동요를 부르지 않아요. 트롯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동요를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됐잖아요. 함께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서 공동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또 영상 보시면서 이 코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요. 코코지에서 크리스마스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7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코코지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있고요. 특히 오늘부터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쿠폰이 준비가 돼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머리에 떠오르네요. 실제로도 뭐 아이들 교육 영상에 보면 그러지 말라 하는 게 그 일관성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관성을 지키는 게 매사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아니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다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늙어서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아이들은 어쨌든 매일을 성장하거든요. 성장은 늘 동사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 아이가 예측이 안 돼. 왜냐? 생물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집은
집은 괜찮은 집인 거예요. 근데 예측이 어려운 집 힘든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부모가 싸우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아이들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나는 이제 어느 쪽에 붙어야 생존하는가. 일종의 유기불안 것 같은 거예요. 부모의 다툼과 더불어서 나는 버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워라. 싸우는 게 낫습니까? 싸워도 돼. 아니 낫다기보다 싸우라.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싸우고 있으니까. 말만 조용히 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싸우고 있으니까. 다만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통 부부들은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욕을 해가며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 귀가 열려 있어요. 생존 앞에서는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싸웠죠? 재밌는 거. 화해는 꼭 방에 들어가 지들끼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내 앞에서는 짐승같이 싸우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호호호호 하고 나와요. 애는 생각하죠.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안 싸워야 되겠지만 이 집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규칙? 싸우더라도 너무 구체적인 설명은 할 필요 없지만 엄마 아빠가 대충 이런 이유로 싸웠어. 다퉜는데 엄마 아빠는 이런 과정으로 화해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제 생각하겠죠. 앞으로 내 부모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금 짐승같이 싸우고 방에 들어가서 호호호 나온 다음에 내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화해를 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다짐을 하겠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 화해를 하는구나. 안정은 또다시 그 다음 순간에 찾아오는구나. 이걸 알면 부모의 다툼의 순간에도 크게 유동하지 않을 거고요. 불안하지 않군요. 그렇죠. 화해의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짐의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측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와 함께 부부싸움이 가족의 사건이라는 걸 알고 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이거를 해소의 방향이자 불안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부부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음번 예측이 가능하니 이걸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 얘기는 이 집은 예측이 가능한 집이다. 살만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측이 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화해하고 나서 아이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주알고주알 설명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데 그 민망함을 참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화해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 세세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의 설명을 통해서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우리는 항상 너라는 사람을 한가운데 두고 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설명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참 요즘 부모들은 또 맞벌이도 하고 부모의 삶 자체도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자주 볼 시간이 없어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스스로의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죠. 아이에게 좋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관성 없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반사죠. 부모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모님께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체력 관리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요. 사람은 체력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안정성, 피로감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이 평안해야 내 스스로도 환대하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 그중에서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한 분들을 많이 봐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엄마들은 아이를 딱 낳죠. 다이어트부터 해요. 근데 요즘 애들 얼마나 발육이 좋아요? 요즘 애들 태어나잖아요. 가방맨 바로 학교 가요. 너무 체력이 좋아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메고 키우고 또 가르치고 거기다 또 맞벌이까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짬짬이 잠도 자고요. 자기 체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감정 관리도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지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마음이 조급한 데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되지도 않고 빨리 되지도 않으니까 참 애가 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은 높아지고 언성 높아지면 애는 울어. 그럼 엄마 아버지는 더 화가 나.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전 이럴 때마다 할머니처럼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울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우는 애들도 있어요.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도 할머니들은 참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동글동글해. 애한테 뭐라 그러냐. 아유 울어 안 죽어. 아유 괜찮아. 아유 내 새끼 아팠어. 아유 그랬어. 하고 좀 놔뒀다가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딱 안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얼르고 하는 방법을 알죠. 왜냐하면 육아가 힘들긴 한데 할머니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요 시기가 지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약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육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거시적 양육이 있고 또 하나 미시적 육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엄청난 세월을 아이와 함께 부모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다 거시적인 차원의 양육으로 봐야 돼요. 애가 조금 잘못하잖아? 약간 웃기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 웃기네? 너 이런 것도 웃기게 안 해? 그래서 약간 애를 우습게 보셔야 돼요. 애를 조금 재밌게 보고 우습게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웃기긴 웃겨요. 웃기긴 웃고 어떨 때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기 자신이 관대함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이호선 교수님과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호선 교수님과의 이야기 계속해서 2부에서 이어집니다.